네, 법률행위 목적의 후발적 불능 설명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 및 목적은 행위 당시에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 이걸 불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뭐가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하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면 법률적으로는 불능이 됩니다. 행위 당시에 이미 불능이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행위 후, 이행 전에 불능이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해당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것을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고, 개인적인 사정,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것을 객관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불능인 것, 객관적은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법률행위의 전부가 불능이면 무효입니다. 만약 이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를 했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즉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면은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일부 불능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가 사가지고 다시 매매하는 그런 경우인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매수할 수 없을 때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책임을 지고, 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집니다. 후발적, 객관적 불능이면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로 됩니다. 즉, 법률행위 할 때는 불능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행하기까지의 사이에 어떤 다른 사유로,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 그것은 또 채무자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그런 상태가 되면 할 수 없다. 즉, 후발적, 객관적 불능이면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나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로 됩니다. 즉, 누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것은 물건 인도 의무자를 말합니다. 돈을 주는 것은 불능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외국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수입 물품을 실어오던 선박이 해상에서 좌초 전복됐습니다. 물건이 모두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은 물품의 나머지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을 받았겠죠? 이런 경우 갑의 후발적, 객관적 불능이 되는 거죠. 갑의 기책 사유가 없죠. 선박이 해상에서 좌초되어 전복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런 상태는 계약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후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이 되는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그랬죠. 채무자는 누구지? 갑이죠.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진 사람. 이런 경우에는 갑은 잔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미 이행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공서양속이라고 합니다. 공서양속 위반 혹은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공서양속 위반의 행위로는 형법상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혼인 질서나 가족 질서에 반하는 계약, 이른바 부첩 계약,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친 사행행위, 도박행위 말하는 거죠.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매 계약상의 권리가 있는데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부추기거나 꼬드겨가지고 제1매수인을 배제하고 자기가 그 물건을 매수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자 제한법상의 제한 최고 이율을 초과한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하는 대출계약, 주로 고리대금업자들과 하는 계약입니다. 무효입니다. 이러한 반사회질서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행한 경우라도 불법인 급여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법인 걸 알고 한 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원인이 양쪽 다 알게 되면은 이제 청구할 수 없지만은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상대방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갑은 운영 중인 사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자로부터 이자 제한법상의 제한 최고 이율에 월 5% 이자율을 더한 이율로 돈을 빌렸다. 제한 초과 이율을 초과하는 이율로 돈을 빌린 거죠. 이 이율로 이자만을 변제하다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대부업자가 대출금의 청구를 하였는데 이자까지 합해서 갑이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이자로 지급한 돈의 합계가 제한 최고 이율로 산정한 원리금을 넘어서는 것을 알았다. 갚은 이자 합계가 원래 원금 플러스 제한 최고 이율 합한 금액보다 더 초과됐어요. 그래서 갑은 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원리금을 더 초과해서 갚았다.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제한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율로 대부계약 맺은 것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인 경우에 이행하기 전에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했습니다.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상대방만 불법성이 있거나 불법성이 상대방이 더 큰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돈을 빌릴 때 제한 최고 이율을 초과한다는 걸 알긴 알았지만 고리대금업자의 불법성이 돈을 빌린 사람의 불법성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갑은 제한 최고 이율을 초과한 이율로 지급한 돈이 제한 최고 이율의 범위 내의 원리금을 넘어선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여러분들 이제 회사 근무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교육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을 가거나 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연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사례를 먼저 읽어볼게요. 갑은 해외에서의 교육훈련 목적으로 회사의 파견 허가를 받으면서 귀국 후에 해외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국내 근무와 만약에 그 기간 내 퇴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등 소요 경비의 반환 의무를 약속하고 해외에서 근무했습니다. 귀국 후에 국내의 다른 회사가 더 좋은 보수 조건을 제시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약정한 근무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할 수 없고 만약에 퇴직한다면 해외 근무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합니다. 갑은 이 임금을 모두 반환해야만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강제 근로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또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또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전차금, 금전 대여채권입니다. 이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전 대여채권과 임금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근로의 금지,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해당이 되죠. 해외 파견 근무 기간 중에 받은 임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다른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 사직하지 못한다. 이 강제근로의 금지,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에 위반된 근로기간은 다 무효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육훈련비만 제공해주고 근로자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돌아와서 회사를 배신하고 다른 회사로 떠나버린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는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가? 해외에서의 교육훈련 파견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와 그 기간 내의 퇴직 시 교육훈련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소요 경비의 반환 채무의 면제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바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 혹은 약정 근무 기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6개월 교육훈련 받았는데 예를 들면 3년을 근무해라.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양속 위반의 법률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임금 반환 약정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을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다. 또 근로자가 의무 복무 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금 및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갑은 귀국 후 국내 근무 기간에 비례하는 소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훈련비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귀국 후 국내 근무 기간에 비례하는 소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인데 이 무효 행위가 전환될 수 있는가 유효한 행위로의 문제입니다. 아까 반사질서 법률 행위를 무효라고 했는데 또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무효입니다. unconscionability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이른바 폭리 행위라고 합니다.는 무효입니다.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데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경솔은 우리 잘 아는 거죠. 보통인이 베푸는 주의, 고려 요소를 하지 않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 행위를 취하는 걸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급부사의 현저한 불견형과 궁박, 경솔, 무경험의 판단 기준 시기는 법률행위 시입니다. 법률행위 이후의 사정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후의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폭리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가 한 급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폭리자에 대하여 이미 한 급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약정된 매매 대금이 너무 과다하다. 상대방이 잘 모르는 상태를 속여서 과다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렇게 판단되어도 조금 완화된
다른 금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은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면은 그 감축된 완화된 금액으로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이죠.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재건축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토지를 그 사정을 알고서 미리 사둔 조합원의 친척인 갑에게 하는 수 없이 시가 10배를 주고 매수했습니다.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친척입니다. 조합원은 아파트 재건축에 사실은 협조를 해도 못할 텐데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 땅을 샀죠. 10배를 주고 샀습니다.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라고 하면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평당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 사람이 평당 1000만 원을 불렀어요. 근데 그 땅이 꼭 필요한 땅이 있고 그 땅이 없으면은 재건축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재건축이 끝난 후에 조합이 이건 도저히 그냥 또 지나갈 수가 없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해서 자기가 이미 다 사용했죠. 그러고서 다시 반환을 청구한다? 법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흔히 알박기라 그러죠. 알박기. 꼭 필요한 어떤 개발 예정지의 중요한 부분을 미리 조그만 면적인데 사놓고 폭리를 취하는 걸 말합니다. 알박기. 재건축조합이 알박기 행위를 한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간주돼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매매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법원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